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물이 증발을 하듯이 사라져버린다.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최근 일본의 유명 아이돌이 실종 2개월 만에 도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실종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일본에서는요, 실종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였습니다. 사실 10년쯤 전에는 1년에 10만 명 정도 실종이 됐습니다. 요새는 8만 명에서 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에는 이게 북한에 납치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종이 됐다, 우리 가족이 실종이 됐다라고 하여서 경찰에 가도요, 경찰에서는 많이 수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1년 내에 6만 명 정도는 돌아온다, 혹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8만 명 정도이면 현재요, 그중 6만 명 정도는 1년 이내에 발견이 된다. 이게 일본 경찰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실종자의 25% 가까이가 치매 노인이에요. 예. 근데 이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매다라고 하면 실종자가 경찰은 수사를 해줍니다. 근데 그러나 그 다음에도 많은 세대가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애들은 치매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경우는 가정 불화, 부모하고 맞지 않는다, 부모님하고 싸운다,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집에 있는 거 싫어한다, 학교 가는 거 싫다, 이러한 애들이 그 다음에 많이 실종됩니다. 이거는 유괴라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여자의 경우라든가 불화가 전혀 없었을 경우는 경찰은 이것은 납치다, 유괴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주는데, 한산 집에서 아이들하고 싸웠다라든가 아이들이 아주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 그냥 가출로 이르당 경찰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 이내에는 거의 80% 정도는 돌아온다고 그래요. 혹은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는 20%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갔는지 연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걱정이 되는 부모님들은 이제 훈신소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훈신소는 비쌉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저렴하게 이런 것을 해주는 NGO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여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뭔가 실제로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경찰은 찾아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오를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경우는 뭐 1년 이내에는 뭐 80%, 그러나 나머지 20%도요. 10년 지나서 연락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래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시점이 되면 뭐 결혼도 하고 외지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생각이 나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년 만에 연락을 해왔다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일단 소재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완전히 그 연락이 쭉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은 전체 8만 명에서 10만 명 이러한 그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렇게 하여서 어딘가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유명해진 것이 토요코 키즈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일본 도쿄 신주쿠의 토요코 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빌딩 옆에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불량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토요코 키즈라고 해요. 자발적으로 매춘하기도 하고 또 그 감기약을 그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환상 작용이 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그 옛날에는 그 신나라고 했잖아요. 요새는 신나를 하지 않고 그냥 감기약을 대량으로 먹으면 신나를 먹은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불량 상태가 되어 있는 10대 아이들이 또 소녀들이 더 많아요. 네, 이러한 그 문제가 일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세 번째로는 이것도 자발적인 실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빚이 많고 혹은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라든가 자영업에서 역시 망해서 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은 남자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그냥 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세 번째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실종 사태는 예전부터 심했었다고 하는데요. 일명 인간 증발이라는 현상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예, 일본에서는 인간 증발, 일본말로는 조하츠, 증발을 조하츠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물이 증발을 하듯이 사라져버린다.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뭔가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납치되었나, 유괴되었나, 뭔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그러한 느낌은 멀쩡한 사람이 아주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이런 일들이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성향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일본인들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무라이 문화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그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정해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알으면서 상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를 너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20%, 30%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다 해버리면 이게 상대 앞에서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모든 것을 밝히고 다 친구가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좀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모든 것으로 털어놓고 나중에 배신당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은 배신당하는 것은 많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예방 차원에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사회가 일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고민 그때 피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돼 버린다 마음이.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실종이 된다면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일본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잘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에서는 일단 안내를 해줘요. 이런 데 위농해봐라. 이런 데에서는 잘 찾아준다. 그런 사람들을 소개는 해줘. 네, 그러나 문제는 그 hun신소이면 비싸고요. 이게 뭐 교통비만이라고 해도 일본에서 교통비가 아주 비싸잖아요. 즉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비용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그렇지 않아도 뭐 아주 양심적인 변호사라든가 NGO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더 많이 안내해주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안내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 사회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옛날에는 그러한 재난 훈련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은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집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준다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준비해라 라는 방향으로 일본이 거의 옮겨갔습니다. 이거는 스가 정권 때 거의 그런 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정권은 2021년에 끝났기 때문에 거의 5년 정도 전에 일본 전체가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옮겨가 가지고 스가 총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의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이것을 자조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 자신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 도울 조자 있잖아요. 자신이 자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여러 유명인들이 일본 국가 재창을 거부해서 화제가 되었다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일본의 그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이 일본 국가 기미가요 재창을 거부한 사건들이 과거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일본 남쪽에 있고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류큐 왕국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일본이 류큐 왕국을 망하게 만들어서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 버린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키나와는 일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하여서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이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때 오키나와 사람들을 반패로 세우거나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의 스파이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일본군 자체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공호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는 그러한 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키나와 사람들하고 일본 군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게 숨어 있는 곳인데요.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 으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게 미국인들이 연합국이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여서 작은 어린 오키나와 아이들을 일본군이 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못을 박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숨을 수 있는 진지에서 안쪽에 보다 안전한 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었고 앞에 좀 위험한 데에 오히려 주민들을 앞세웠다라는 곳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일본군이 저질렀다라고 하여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는 지금도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히로히토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키나와를 방문할 수가 없었고요. 가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판때자가 그때 그 이후에 아키히토 일왕이 되죠. 지금은 상왕이 됐지만 아키히토가 판때자 때 오키나와를 방문하기는 했는데 그때 화염병이 투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완실이 주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완실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것이었고 그 불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미가요라는 것은 국가 기미가요의 가사는요 완실히 영원토록 번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곳을 오키나와 사람들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학교에서는요. 먼저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키나와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기미가요의 가사, 일본 극가잖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극가 채창이라는 그러한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극가 채창이라고 해도 아무도 채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극가 연주라고 해서 음악만 흘러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 가수 아무로 나미에라든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카마 유키에 유명한 오키나와 출신 배우이거든요. 그리고 아라가키 유이 역시 배우이자 가수로 유명한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한 번도 예를 들면 일본의 폰토에서 그렇게 극가를 채창하는 자리에서 기미가요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도 나왔고 아무로 나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촌이었던 그 모리 촌이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신의 위지를 급비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내의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다. 모든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렇다라기보다 또 유명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또 사실상 오키나와에 가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그 오키나와 사람이고 또 말하면 류큐 왕국의 시민이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류큐 왕국은 없는데도.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 특히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왜 일본을 싫어하는 걸까요? 현재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의 폰토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는 차별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그러한 구조가 일본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일본 폰토 쪽에 취업하러 가거나 해도 이상하게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키나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일본인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감정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요. 그 사람 오키나와 출신이래 라는 식의 차별의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오키나와의 가수라든가 배우를 양성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배우라든가 가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제 또 유명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차별, 그것을 표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에서 그 미군 기지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오키나와에서 미국 기지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오키나와 상공으로 미국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소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요. 실제적인 피해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의 일부는 미국 기지 반대 시위를 해요. 거기에 또 일본 자위대 쪽에서 진압해 놨었어. 그런데 일본 자위대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교양도 없고 무례한 자위대원이 말했습니다. 이 토인들아,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은 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건까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폰토,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도 지금도 일본의 주된 사실 폰토라는 것은요, 홋카이도를 빼고 긴 그 혼슈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시코쿠 이 부분을 폰토로 그래요. 홋카이도는 또 아이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민족이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폰토 사람들이라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차별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한류 붐이 한참이니까 이거 역전이 됐어요. 한국과 일본은. 근데 그러나 그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차별의식은 쭉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홋카이도의 아이누 그리고 오키나와의 류큐 민족에 대한 차별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교토와 오사카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서 미묘한 지역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감정은 일본에서 흔한 일인가요? 일본에서도 지역 감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차별의식은 아니다. 그냥 대립하는 그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하고 오사카 이면 이거 좀 대립되는 감정이 좀 있죠. 그렇다고 이게 그 사람들하고 절대 사귈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특히 도쿄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오사카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사카가 그 도쿄에 대해서 좀 그 대립 의식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또 1등이 되고 싶다, 도쿄가 1등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정도의 감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카이라는 항구가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오는 무역선은 그 사카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무역 항구로, 그리고 그 굉장한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러한 그 도시가 바로 오사카였습니다. 그게 도쿄보다는 훨씬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오사카 사람들은 도쿄에 가도 오사카 사투리를 쭉 써요. 절대 도쿄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토도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됐잖아요. 그 2년 후에 교토에 있었던 그 일왕 황고라고 하죠. 왕가는 도쿄로 옮겼어요. 그리고 교토가 그때까지 일본의 수도였는데 그것을 도쿄로 또 수도를 옮겼어요. 왕가도 다 옮겼어요. 그런데 교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의 고도였다. 지금도 일본의 중심은 교토다. 이게 교토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황고라고 해서 일왕의 고조가 옛날에는 거기는 에도 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황고는 교토에 있어요. 그거 허무르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북 대지진이라든가 그때 위험하니까 일왕 일가는 교토에 옛날의 황고로 몇 달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도 이게 조금 옮겼어요. 그만큼 교토의 황고는 지금도 기능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교토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일본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자부심이지 또
도쿄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또 도쿄 사람이 교토 사람을 차별하지는 절대 하지 않죠.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다고 하면 있는 지역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